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는 모트라인의 첫 브랜드송입니다. 모트라인과 굉장히 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고 좋은 음원들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던 오프로 엔터테인먼트의 최진우 대표님이 이제 기획을 해주셔서 실력파 여자 가수 두 분이서 저희 모트라인을 위해서 모트라인 브랜드송을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좀 상큼발랄한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중고차 살 때는 KB차차차 아시죠? 세계 최고의 연료 첨가제 더마우스 모트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앉아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비슷해 보이는 동급으로 보이는 차량들을 같은 제조사 안에서도 너무 세분화해서 모델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같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 안에서도 이 세그먼트로 칠 수 있는 차량이 얼마나 많냐면, 자, 일단 베뉴 있습니다. 스토닉 있고요, 셀토스 있어요, 코나 있고요, 아이오닉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니로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급 차종을 구매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행복한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니로 리뷰는 이 6개 차종 가운데서 이 선택장애가 오신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고 비교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차량의 사이즈일 거예요. 그리고 그 차량의 사이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이즈는 바로 실내 공간일 텐데요. 그런데 그 실내 공간의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바로 휠베이스입니다. 저는 이 차량의 휠베이스를 확인하면서 한 가지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냥 언뜻 보기에 코나가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셀토스는 그보다도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데 이 니로랑 아이오닉이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차종들 중에서 휠베이스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런데 그 휠베이스가 긴 수준이 그냥 1cm, 2cm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코나랑 비교를 했을 때 무려 10cm가 길어요. 니로가, 아이오닉이랑 니로가. 그런데 이 휠베이스가 10cm가 더 길다는 게 이런 중소형 세그먼트 차량들에서는 실내에 앉았을 때 진짜 정말 20cm, 30cm는 더 넓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좁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된다고 봐요. 코나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보다 이 개방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넓어요. 거의 아반떼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소나타 뒷자리로 옮겨 탄 그 정도 느낌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넓은 뒷자리를 가지고 있는 차가 아이오닉도 마찬가지고 니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그럼 두 차종만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어떠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니로랑 비교했을 때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이 높이가 10cm가 더 낮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뒤에 루프라인이 이렇게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10cm가 낮은 차인데 뒷자리 루프라인까지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서 뒷자리에 짐을 싣거나 특히나 카시트를 설치하거나 할 때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차종들은 기본적으로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이 낮은 전고 안에서의 이 10cm 그리고 루프라인이 안 꺾여 있다는 여기서 주는 메리트는 사실 또 사람이 체감하기에 굉장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차 사이즈만 놓고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니로가 그냥 압도적으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차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아이오닉도 마찬가지지만 니로라는 차 자체가 애초에 하이브리드 차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뒤쪽 서스펜션 구조가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배터리를 차량의 밸런스를 깨지 않으면서 넣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 뒤쪽 하부에 있거든요. 거기에 배터리를 쑤셔 넣으려면 토션빔을 장착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멀티링크를 기준으로 해서 코나 대비해서 확실히 훨씬 더 컴포트한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코나 특유의 좀 단단하고 짱짱한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 혼자 타고 다니기에는 코나가 훨씬 더 재미있는 운전을 하기에 괜찮은 차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뒷자리가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차거든요. 그럼 뒷자리 승객의 승차감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량이라는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코나와는 다르게 니로만의 굉장히 좀 나긋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같은 형제 차종인 아이오닉에 비해서는 어떠냐? 사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잔진동을 걸러주는 능력이나 컴포트함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좀 이렇게 지금 고속 코너를 감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 코너를 감고 있는 상황에서의 아이오닉과 비교를 한다면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아이오닉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오닉이 니로보다 전고가 10cm나 더 낮거든요. 이 무게 중심 자체가 아이오닉이 분명히 더 낮게 위치를 할 거고, 그냥 거기서부터 느껴지는 차이인 걸로 네, 몸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니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뒷자리 사용 편의성이 고려 대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항목일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모자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차와의 비교를 떠나서 그냥 이 니로 자체만 보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현대기아차가 요즘에 하체 부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너클과 압류들이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을 걸러내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뒷자리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그 배터리가 눌려주는 그 무게감이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이 가격대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컴포트한 승차감을 잘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뒷자리에 사람 탈 거면은 뭐 코나나 셀토스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와, 톨게이트를 잡네요. 지금 풀옵션 차량이고, 현대기아에서 사용하는 주행보조장치 기술 중에 가장 높은 HDA까지 다 적용이 된 옵션이 들어간 그 차량인데, 네, 뭐 주행보조장치에 있어서는 제가 전에 코나 일렉트릭을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가격대에 이런 주행보조장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막히는 구간에서도 혼자 핸들을 잡으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해주는 그것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요즘의 현대기아의 옵션 중 하나고요. 제가 최근에 현대기아 차들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리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현대가 사용하는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모터 하나만 가지고 구동과 충전을 동시에 다 담당해주는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불과 2년 전에 출시됐던 아이오닉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금 얘랑 사실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타봤던 아이오닉에서도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붙고 또 갑자기 모터가 빠지고, 그 이질감이 사실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결국 모터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기에는 이 이질감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가 일찌감치 이 병렬형 시스템을 갖다 버리고 직병렬 모터를 2개 사용하고, 한 모터는 계속 이제 출력만 담당해주고 한 모터는 계속 충전만 담당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가 이 모터랑 엔진이랑 미션 사이에 붙어가지고 이거를 뗐다 붙였다를 실시간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이 엔진 클러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소재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이제는 불과 2년 사이에 진짜 정말 너무너무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질감이 없어졌어요. 정말 굉장히 조용한 주차장에서 엔진이 냉간시에는 아무래도 엔진 소음이 좀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엔진이 확 개입될 때 그 소음, 그런 것들로 귀로 느끼지 않는 이상
이제는 달리는 도중에는 몸으로 느껴지는 이질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진으로 가고 있나? 모터로 가고 있나? 아니면 둘이 힘을 합해서 가고 있나? 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플레이 그래픽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칭찬을 해줘야 될 문제고, 원래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탔을 때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좀 더러운 그 이질감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 확 밟았는데 어떨 때는 회생제동이 같이 걸려가지고 쭉 감속이 되다가, 어떨 때는 확 밟았는데 회생제동이 안 걸리고 브레이크 패드만 혼자 밟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내 차는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 담력으로 밟으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 느낌으로 쓴다라는 게 사람 몸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어쩔 때는 패드랑 회생제동이랑 같이 제동을 걸어주고 어쩔 때는 회생제동이 빠져버리고 하니까 그로부터 주는 운전자한테 그 불쾌감을 주는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이렇게 딱 떼면은 회생제동이 한 박자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다가 뗐는데 차에 걸리는, 앞으로 쏠리는 그 하중은 한 박자 늦게 해소되고.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와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져놔서 정말 이런 불쾌감이 거의 다 사라졌다. 그리고 그런 맥락은 이 니로에서도 그대로 큰 장점으로 와닿는 부분이다. 사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뭐 대단히 이거 뭐 대단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있잖아요. 두 개를 짬뽕 시켜 놓은 건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원래 모터도 들어가고 엔진도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원래 배터리가 엄청 조그만 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조그매서 그냥 운전하면서 좀 막히는 길에서 브레이크만 계속 많이 밟고 다녀도 배터리가 쭉쭉쭉쭉쭉 다 차가지고 배터리가 풀이 될 정도로 플러그를 꼽아서 충전을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생제동만으로도 충분히 충전이 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냐? 그 배터리 용량을 늘린 거예요. 물론 전기차만큼 늘리진 못해요. 그리고 모터도 더 출력이 좋은 모터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사실 원래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고 약간 좀 변태라는 말들을 좀 하고 그러는데, 진짜 변태는 이 PHEV가 진짜로 변태 아닌가 싶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더 큰 출력의 모터와 좀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EV 모드로 따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엔진의 개입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엔진 들어오지 마, 나 오늘 이거 충전하고 나왔어, 나 오늘 출퇴근 전기로만 할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기를 완충을 하고 나서 몇 킬로나 탈 수 있어 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만 보면은 한 5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을 협찬해 주신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로 한 60km에서 70km 정도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60, 70km를 전기로만 항상 완주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차주분이 출퇴근하시는 그 거리 자체가 막히는 구간이 좀 있는 거겠죠. 막히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터리도 충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동안 계속해서 회생제동으로 배터리가 계속 좀 보상이 되니까 제조사에서 발표한 50km보다도 더 많이 타시는 건데,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충전기만 꼽아놓고 들어갈 수 있다면 거의 공짜로 출퇴근을 하는 거거든요, 유류비 안 들고. 그리고 가끔씩 어디 장거리를 가야 된다 라고 할 때는 그냥 하이브리드처럼 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오랫동안 탔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차주분이랑 저의 지금 그 사용 흔적이 짬뽕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거리가, 누적 주행 거리가 지금 1300km예요 1300km인데 연비가 리터당 53.4. 차주분은 이걸로 이제 출퇴근은 거의 전기로만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를 따로 충전하지 않고 그냥 하이브리드처럼 탔을 때는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 자, 제가 지금 이거를 테스트하려고 한번 리셋을 해놓고 잰 건데 75km 타는 동안 연비가 지금 22km 나왔어요, 리터당. 근데 제가 이 75km를 막 연비 주행해야 돼, 아주 뭐 천천히 가야 돼, 연비 떨어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운전한 게 아니라 에어컨도 켜고 열선도 다 켜고 그냥 편하게 다녔거든요. 막히는 길 좀 다니고 고속도로도 좀 한번 쏴보고.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반 하이브리드 정도의 연비까지도 또 지금 나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사실 때 그 보조금 되셔가지고 500만원 보조금까지 또 받고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풀옵션 차량을 3,500만원에 구매하신 건데, 구매하시고 6개월 되고 나서 지금 키로수가 25,000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땐 차주분은 벌써 뽕 뽑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 일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발하고 나서 악셀을 아주 조금만 깊게 밟아도 바로 엔진이 개입을 하거든요. 물론 엔진이 개입을 할 때 이질감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 기름을 먹는 거니까 좋을 게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요 동급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대비해서 처음 스타트할 때 모터로 혼자 쭉 밀고 나가는 그 힘이 확실히 좀 더 센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정숙성 면에 있어서도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무리 배터리 용량이 전기차보다는 작다고 하지만 충전을 급속도 좀 꼽을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정말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니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름이랑 생긴 것 때문에. 그런데 차량 시승하면서 사실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한 대만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패밀리카로서 이 가격대에 이 이상의 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고, 물론 제가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리뷰를 하기는 했지만 말씀 중에 이제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키로수를 지금 이 시청자분처럼 무슨 막 6개월에 25,000 이렇게 타시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니로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격 생각하면 뭐 옵션이 정말 너무나도 출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급 차에 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들려드렸던 러브트립 영상 끝나고 한 번씩만 좀 들어봐 주세요. 멜론에도 있고요, 뭐 지니에도 있고 벅스에도 있고, 좀 뭐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시면 음악 들어보실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십시오.